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부터 여야의 격돌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신속 처리 안건 상정을 시도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상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핵 프로그램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면서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 전 미국이 탈퇴를 한 뒤 1년 동안 핵 합의를 지켜온 이란은 지난해 5월부터 4단계 거쳐서 핵 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군사수석 보좌관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게 삼권 분립 훼손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후보자는 삼권 분립이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에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혁보수 재건과 젊은 정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한 새로운 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원내 제4당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독일인 관광객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도를 덮쳐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신속 처리 안건 상정을 시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2건과 유치원 3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려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당의 반발이 오늘 또 한 번 예상이 되지만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처럼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한국당과 물밑 협상이 불발되자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신년 벽두부터 장애 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한국당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상정 때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쭉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검찰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애초엔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라고 했지만 최종안에선 직무란 단서를 빼고 경찰이 저지른 범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안만큼은 한국당과 의견차가 크지 않다고 보고 막판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역사적인 핵 합의는 미국에 이어 이란의 탈퇴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2015년 타결된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이란 정부는 성명에서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까지 주요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이 핵 합의는 이란의 핵 동결과 제재 완화가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미국이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했고 이번에 이란도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는 4년 반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에서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군부 최고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뒤 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 회의입니다. 이란 정부는 경제 금융 제재가 해제되면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핵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어원입니다.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은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세인 대흑원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수석보좌관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며 미국의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세인 대흑원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수석 보좌관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پاسخ حتما پاسخ نظامی خواهد بود. The response for sure will be military and against military sites. 또 이 전쟁의 시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그들이 가한 타격에 준하는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문화유적 등 52곳을 공격 지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배, 도박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유적지를 공격할 경우 어떠한 미군 기지도 미국 선박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친이란 조직으로 꼽힙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미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며 미군 기지, 군인들을 포함한 중동 내 미군이 표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군사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과 미국 간 전쟁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라크 의회는 현지 시간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라크 영토 안에서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이 철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섬광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미군이 무인기를 동원해 폭격한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군이 이라크 정부를 무시하고 이라크 영토 안에서 이라크인을 군사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추모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현지 시간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한 이유입니다. على الحكومة العراقية الالتزام بإنهاء تواجد أي قوات أجنبية في الأراضي العراقية ومنعها من استخدام الأراضي والمياه والأجواء العراقية لأي سبب كان.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에서 의회의 결정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에선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에 자위적인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면 즉시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화의 중요한 곳을 비롯해 52곳을 공격 대상으로 이미 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나 다름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 오후에 트위터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 공습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란 내 52곳을 공격 목표로 정해놨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매우 수준 높고 이란 문화에 중요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2라는 숫자는 40여 년 전 이란 혁명 당시 발생한 미 대사관 52명 인질 사건 때의 그 숫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례 없는 고강도 공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의 문화 유적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이란도 즉각 반발을 했죠.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 유적지를 공격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고 방어막을 쳤지만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문화 유적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흐로미 정보통신부 장관은 히틀러와 다를 바 없는 영락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신들도 1954년 헤이그 조약에 따라 문화 유적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이고 유엔 안보리도 문화재 파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017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미국 당국은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에 대한 공격이 정당했다는 점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를 테러리스트 지도자라고 거듭 지칭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서 제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딴 방송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해졌고 공습은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살 작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 confident that the decision we made to take down this terrorist, this designated terrorist who had inflicted so much harm over such an extended period was the right course of action to reduce risk to America.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긴장 국면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당장 미국 상원에선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또 이곳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과 LA 등 주요 도시에선 반전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위대 사이에선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습니까? 네, 미 당국은 이란을 겨냥한 경제 제재 등의 그동안의 최대 압박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을 뿐 입장을 바꾸게 하지 못했고 미 이란 관계만 악화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군사 행위가 경제적 최대 압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거쳐서 열립니다.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국회의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 후보자는 삼권 분립 훼손이 아니라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뒤 행정부의 국무총리 자리를 맡는 건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 수치입니다.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정 후보자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회에 보낸 670여 쪽에 이르는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서입니다. 정 후보자는 삼권 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소명에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가 끝나면 10일쯤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유승민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제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을 했고 오늘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5명의 공동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책임대표를 맡은 하태경 대표는 야권의 새 판을 짜고 이기는 보수가 되려고 나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먼저 5명의 공동대표 체제라는 흔하지 않은 지도부 형식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내부가 분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보수 통합과 관련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의 정의당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야권의 새 판을 짜고 보수의 빅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기는 보수가 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책임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이 문 닫아야 국민들이 박수치고 보수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유승민 대표가 강조했듯이 낡은 보수의 집을 허물고 새로운 보수 중심의 새롭고 큰 보수가 되어야 우리가 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과 관련해 유승민 의원이 내세운 3원칙, 그중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라는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탄핵 극복은 제1원칙입니다. 저는 황 대표가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강이라고 생각하고요. 탄핵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의 또 다른 축인 안철수 전 의원에게는 일단 명확한 노선부터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가 어떤 정치의 길을 갈 건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손학규 대표처럼 리틀 민주당, 준 여당의 길을 갈 건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야당의 길을 갈 건지 본인이 명확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전 의원이 야당의 길만 택한다면 같은 당을 못하더라도 소통, 협력하는 관계는 유지할 거라고 하 대표는 말했습니다. 또 총선 전 통합은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당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기는 방식에 그런 빅뱅이 있을 것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인도를 덮쳐서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환희 기자입니다. 추모의 뜻을 담은 빨간 꽃과 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새벽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서 차 한 대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독일인 관광객 6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11명은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 4명은 중태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 젊은이들로 인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뒤 관광버스 주변에 모여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28살 남성인데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도로 달려든 탓에 인명피해는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을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서로를 향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외교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각국마다 또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오늘 아침에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엽니다. 미국과 특별한 동맹 관계인 영국도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영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의 불똥이 자구에도 튈 수 있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이라크군 훈련을 위해서 현재 파견 중인 영국군이 임무를 중단하고 부대 방어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에게 중화기가 배치되고 또 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미군 주둔 지역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란 측 세력이 영국 국민을 납치하거나 살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존슨 총리의 입장이 상당히 온건한 성향이라며 영국의 우선순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리아의 반군 마지막 거점에 대해서 정부군의 공습이 또 있었네요. 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간 5일에 정부군의 공습으로 이들립주 아리아 마을에서 민간인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 1일에도 이 정부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들립주 사르민 마을의 학교에 떨어져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었는데요. 이들립주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 반군을 돕는 터키와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재작년 9월에 이들립 일대에서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초에 옛 알카에다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자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공격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브라질이 남극에 건설 중인 이 과학기지가 이달 중순에 문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12년 화재로 폐쇄됐다가 거의 8년 만에 재건되는 것입니다. 개장 행사는 오는 14일에 개최가 됩니다. 다만 새 남극 과학기지가 개장하더라도 브라질 정부의 긴축 방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늘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가 유가와 경제, 기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LA를 방문해 미국 조야 인사들과 북핵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원혜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5선의 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계 신용의 흐름을 볼 때 합해서 평가를 하는 세 가지입니다.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빚을 합한 금액이 지난해 1분기 1,953조 원, 2분기 1,982조 원으로 늘다가 3분기에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분기보다 늘어난 28조 8천억 원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이 절반이 넘는 56%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이 지난 2012년에 출시가 됐다가 재원이 떨어져서 지난해 1월에 대출이 중단됐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은 3,5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학생 등은 4%, 사회초년생은 4.5%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강도 높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 급매물이 새해 들어서 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매수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적설량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과 대전, 대구, 전주 등에는 아예 눈이 내리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눈이 오기는 했지만 쌓인 양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결과 타살 의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궁을 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용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경부와 동해, 충북선, 모레는 호남과 전라, 장항선 등의 예매가 이루어집니다. 조선 초기 작품으로 1974년에 국보로 지정된 백자 동화 매국문을 두고 문화재청이 국보 지정을 해제하는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나라 작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 조사를 한 뒤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열리는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에서 세계 부문 후보에 올라있는 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이 높은데요. 이에 앞서서 전미 비평가협회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2개 상을 받았습니다. 호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3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 씨 오늘 24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오늘도 김광석 노래 부르기 경연 행사가 올해로 9년째 서울 종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네,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잠시 뒤부터 열립니다. 3주 뒤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민생 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선에 출마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의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1980년대 7천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를 한 뒤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영자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기온은 비교적 높지만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모레까지 최대 80mm로 많겠고요.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30cm가 쌓일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하늘도 계속 흐리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이 3도, 전주 10도, 부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6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PC방 종업원이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숨졌고 경찰은 하루 만에 도망간 종업원을 붙잡았습니다. 요금을 가지고 시비가 붙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골목길로 구급차가 급히 들어옵니다. 곧이어 경찰차도 들이닥칩니다. 이 건물 3층 PC방에서 종업원 A씨가 50대 손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지난 3일 새벽입니다. 살인 사건이 난 PC방입니다. 지금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놨습니다. 피해자는 이 복도에서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다리 보이길래 잠시 보면서 이렇게 한번 더 봤는데 사람이 이제 구제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발견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툭툭툭툭툭툭 도망가려고 이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요금 계산 과정이 화근이 됐습니다. PC방 강력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종업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66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김금희 씨가 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출판사가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하는 요구를 담은 계약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서출판문학사상사가 1977년 제정한 이상문학상은 전통과 권위를 자부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학상입니다. 문학사상사 측은 작가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문제가 된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 합의안을 놓고 피해 이재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 이재민은 1,400여 명에 이르는데 쟁점은 손해사정 금액 60%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합의안 수용 의사를 내비치는 이재민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재민으로 나뉘어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배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합의안에 서명할지 주목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이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보수 야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은 설 연휴 이전에 귀국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가능한 모든 사람을 접촉해야 한다며 보수 통합에 불을 지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유승민 의원, 현재 8석인데 이걸 80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 교수님. 2017년도에 바른정당이 생겼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이 정가의 관심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말씀처럼 이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보수당도 바뀔 것 같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뭐 이른바 이제 이합집산, 합정연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나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이제 분열해가지고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은 당권파하고 결합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뭐 이른바 이제 국민의당 시즌2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그것과 또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국당이 어떠한 그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과의 관계 문제, 탄핵 문제에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중도 개혁을 포괄하는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세력이 형성된다면 총선에 굉장한 파급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기계적인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이런 것들만 머무르면서 통합의 논의에만 간다면 통합되기도 어렵고 어떤 파급력도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새로운 보수당의 파급력 얼마나 예상하세요? 일단 정당이 만들어져서 파급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정당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뭐 그 새로운 보수당이 뭐 적절한 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신선감은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신선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신선감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공천에서 얼만큼 소위 말해서 새로운 인물에다가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그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글쎄 유력 대통령 후보 아직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근데 전에 대선에 나갔던 유승민 의원이 있으니까요. 네. 얼핏 보면은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뭐 지금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은 일단 됐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어떠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되는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과연 기록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만일 5% 이하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가뜩이나 당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정당 중에 하나라고 취급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수 통합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안철수 전 의원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앞에서도 제가 설 연휴 이전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는 부분은 손학규 대표가 뭐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했다가 좀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자, 새로운 보수당, 이 당명이 결정됐을 때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떠한 지향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제법 된 얘기입니다만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중도를 지향했던 적이 있었고 뭐 다 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새정치를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새정치하고 극중주의예요. 그리고 뭔가 좀 결단력이 떨어져서 이른바 자꾸 결정적일 때 물러났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전 나름 굉장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현재 이 정치 구도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현재 정당 구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통합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양당제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제 정계복귀 선언했단 말이죠. 낡은 정치 청산, 기득권 정치 청산.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당과 이 민주당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당과의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전 당장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우선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 청산을 부르짖었는데 주장했는데 한국당과 통합한다. 물론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한국당은 거대 양당제의 한 축이란 말이죠. 좀 그래서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중도 개혁 정당을 지향하는 새로운 독자 세력화.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2월 달에 2016년도에도 창당했는데 지금 2월 1일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독자 세력화하기에 너무나 물리적인 시간이나 자원들이 부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또 결합하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과 아까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제 호남 의원들이 주축인데 이들과 합쳐가지고 이른바 국민의당 과거에 새로운 지향을 내세우면서 국민의당 시즌2 같은 것을 모색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들이 있는데 네. 하나같이 녹록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어떤 지향을 아직은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귀국 시점은 곧 다가오겠습니다만 독자 세력화하기도 녹록지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을 합치기에는 또 너무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한국당 합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황교안 대표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의원 등과 어떻게 그러한 부분을 조율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안 전 대표가 생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은 정말 깊은 것 같은데 신 교수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기득권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전부 기득권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니고 상대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주 주특기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정치권에.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기득권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은 본인이 그 차별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기득권 중에 원오브댐이 된다라는 측면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사정치 유통기한은 과연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이 굉장히 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과연 호남 지역이 안철수 전 대표를 그 정도
과거만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아까 이제 극중주의라고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도 이미지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이념적 균열이 전 심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념적 균열이 이렇게 심해진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중도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제에서 중산층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중도가 사실은 넓어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념적 균열 구조가 극심한 상태에서 중도층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정치에 역할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보수 빅텐트, 중도 빅텐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빅텐트를 쳐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선거 공학적 이유 때문에, 선거 공학적 필요성 때문에 합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동력은 확보돼 있는 건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네. 문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를 지향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한국당이 지향하는 상당히 좀 극우적인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제가 한국당 내부의 친박 세력과 어떻게 한국당이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상당히 종속 변수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네. 외부에 지금 유승민, 황교안 이런 세력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정리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안 전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쪽에 진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안 전 대표가 이 중도로 지향점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도 지금 부족하고 시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기존의 통합 쪽으로 가서, 보수 통합 쪽으로 가서 뭔가 개혁 보수를 내세울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지금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른바 제3지대, 제3지대에서 중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가.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는 이제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호남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반문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네. 호남에. 지금 그건 전혀 없어요. 그때와 전혀 상황이 다른 건데, 아무튼 중도의 어떤 국민적 요구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 정치와 결부돼 있긴 한데, 안 전 대표의 새 정치 이제 의미가 전 거의 없다고 보고, 이미 그건 유통기한이 다 끝났다고 보고, 중도를 어떻게 규합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국 이제 보수 통합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 통합으로 가려면 여전히 상당히 수구적인 그리고 극우적인 측면, 일부라고 굳이 두둔한다 하더라도 한국당 내에 그들 세력과 어떻게 좌표를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안 전 대표가 이런 문제를 다 지금 예상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도 세력을 반듯하게 딱 세워가지고 양쪽에 이 한국당과 이 승부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제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이들 세력이 과연 안철수를 잘 영입해가지고 양쪽 양극화된 정치의 양극화를 뚫고 중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전히 대단히 지난한 문제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보수 빅텐트나 중도 빅텐트나 현재로서는 뭐 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재밌는 게, 지난주에 아마 최창렬 교수님께서 왜 자꾸 알바니 얘기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 빅텐트는 사실은 브라질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브라질 정치에서. 우리나라는 참 보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를 그거 아주 잘 받아들이는지 용어가 아주 난무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빅텐트 이퀄 통합인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 같으면은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법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선거법을 보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통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만병통치약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순한 예지만 지금
기존 정당도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 쪼개는 판에 이걸 다시 이거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더군다나 이제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미지를 자꾸 줄 때는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 다시 말해서 계란을 한 그릇에 담으면 다 깨지니까 나눠서 담아야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통합보다는 좀 나눈 것도 보수 전체의 위험 부담의 분산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 소위 말해서 진보 쪽은 민주당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민주평화당도 있고 대한신당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뿌리를 찾아보면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도 사실 다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야 우리도 이거 빅텐트를 해가지고 모이자 이런 얘기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이 중요한 이슈를 캐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는데, 물론 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이든 그러니까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끝까지 통합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단 선거 연대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이 좀 강세인 지역과 B라는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을 땐 역할 분담으로 후보 단일화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강세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형식에 있어서의 그 소위 말하는 선거연대, 그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 단일화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특정 진영에 있어서의 이 공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 정당과 어차피 후보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땐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는 정당 내부의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통합보다는 이제 좀 선거 연대라는 측면에서 그게 빅텐트라면은 가능하지만 통합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각 당의 상황을 보면 당대당 통합보다는 선거 연대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독자 생존하면서 총선을 치르게 되겠군요. 자, 다음 주제는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가 될 텐데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신속처리 안건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남은 법이 5개가 있죠. 네. 유치원 3법 3개하고 검경 조정권,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어 5개입니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7개 중에서 2개는 처리가 됐고 선거법과 이제 공수처법은 됐고 5개 남았는데 그동안 그 선거법 협상 과정도 그랬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말이죠. 한국당 내부에서도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략이 없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해 봤으나 글쎄 국민들 특히 이제 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그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무제한 토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게 일단 실효성도 떨어지고 명분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글쎄요 나머지 5개를 계속 쪼개기 임시국회를 해 나갈 텐데 필리버스터 한다면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지 않고 차라리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좀 다르니까 이 지금 유치원법들과 이거 검경수사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조금 협상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당이 원하는 거 좀 얻어내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협상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래도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거 다 한국당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계속 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지 좀 그래서 한국당의 전략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이제 필리버스터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그래서 어쨌든 간에 5개의 법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신 교수님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지금 희한하게 야당이 필리버스터 원래는 야당이 해야 되거든요. 소수 야당이.
한국당은 소수 야당입니다. 숫자로 보면 108석인데 소수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쪽은 소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인데 소수 야당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필리버스터를 여당도 하는 희한한 모습을 저는 목도를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저는 일종의 제도 취지의 무력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도 그렇게 무력화된 제도에 뭐 굳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단 저는 한국당이 과거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당이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이 협의를 할 그 자세가 돼 있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시한 또 못 받고 우리 이 4+1 과반수 이상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거 강행 처리하고 오늘부터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이제 언젠가는 인준 동의안 표결이 있을 텐데.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내일부터인가요? 네. 7일이 내일인가요? 오늘이 그렇군요. 내일이군요. 자, 근데 그렇게 될 텐데 그거 인준 청문회 또 밀어붙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면은요, 효율적인 건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원칙에는 그렇게 잘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제1야당이 한테 최소한 협조를 구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얘기를 들으라는 건 협조가 아니에요. 나도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네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실제로 대의민주주의에 상당히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비난을 그러한 비난이 비판에 그치면 모르겠는데 제도에 있어서의 기능 저하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글쎄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떻게 기억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또 여야가 다시 충돌을 시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을 받은 뒤 뼈 있는 말로 검찰에 대한 수술 의지를 밝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규모의 인사 이동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 간부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과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인사 폭입니다.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7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자리를 포함해 대전, 대구, 광주고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면서 비판한 만큼 인사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해온 대검 간부와 수사팀을 물갈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와 청와대는 추 장관이 인사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를 4번째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제가 평생을 몸담아왔던 검찰의 개혁 문제가 당면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모든 경륜과 역량을 2013년 고검장으로 퇴직한 소 교수는 전관예우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10명을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의 의원에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한국당 현역 의원 중 10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1명을 빼고 모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의원에게 청구된 벌금은 각각 500만 원입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앞으로 최소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는 그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그대로 내릴지 아니면 벌금액을 조정하거나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붙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약식 명령이 내려지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부터 여야의 격돌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신속 처리 안건 상정을 시도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상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가능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던 핵 프로그램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군사수석 보좌관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삼권 분립 훼손이 아니라는 입장을 포함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혁보수 재건과 젊은 정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한 새로운 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원내 제4당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6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군사학교에 공습이 이뤄져 적어도 30명의 생도가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군사학교 생도들이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연병장에 모여있을 때 기습적인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동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반군인 리비아 국민군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리비아 국민군 측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리폴리 시내와 인근 지역에 공습과 폭격이 잦아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서는 30대 남성이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다가 총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검찰은 인격 장애가 있는 용의자가 총에 맞기 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다른 부상자는 없는데요. 용의자는 경찰관 살해 시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인기 축구 스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동상이 발목이 완전히 꺾여서 쓰러지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말메 스테디움 외곽에 질라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제막식을 한 지 3개월 만에 발목 부위가 톱질로 잘린 채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상의 코 부위가 잘려나가기도 했는데요. 질라탄이 라이벌 클럽의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말메 축구 팬들이 불만을 품고 벌인 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 주차해뒀던 차들이 줄줄이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얼음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꽁꽁 언 얼음인 줄 알고 바다 위에 그대로 주차를 해두었는데요. 기온이 높아져 얼음이 녹으면서 20여 대의 차량이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곧바로 견인 차량이 출동해 차량들을 꺼내 올렸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환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이미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점차 다가오면서 현재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에 이렇게 강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푸르게 보이는 부분은 주로 대기 상층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지상에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 비구름은 점차 전국을 뒤덮으면서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곳곳 눈으로 쌓이는 곳도 많아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의 경우 전국에 최대 80mm,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으로 겨울비치고는 상당히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눈의 경우에도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30cm가 쌓이면서 많은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바람도 강하고요. 천둥, 번개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강추위는 없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면서 현재 평년 기온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도, 광주 6도, 부산이 7도까지 올라 있고요. 춘천이 영하 3도로 이렇게 중북부 일부 지역만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5도, 강릉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는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오늘 상당히 포근하겠습니다. 네, 포근하고 요즘에 눈도 많이 내리지 않았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러다가 또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언제쯤 추위가 찾아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레 수요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고요.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추위가 아닌 만큼 아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외교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게 있는 게 북한과 또 이란 문제고요. 지금 일단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북한 선전 매체 등에서 보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선중앙통신도 이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식을 전했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이뤄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제3국의 입을 통해서 미국과 관련한 민감한 소식을 전한 셈인데요. 대외 선전 매체들도 중동 지역의 정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최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지역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러한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외무성 등을 통해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농성을 해온 범투본이 물품 등을 상당 부분 철수를 시켰다고 하는데 집회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범투본 측은 그제 농성장에서 3.5톤 트럭 석대 분량의 식료품과 생수, 텐트 등을 싣고 나간 데 이어서 어제도 남은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범투본 측은 어제부터는 농성장에서 잠을 자지 않고 도로 통행로를 비우겠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근 학부모 주민들은 주말마다 집회가 계속돼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또 서울시와 종로구는 범투본 측에 적재물과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13억 6천억 달러 늘어난 4,088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는 미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로 표시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순위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중국으로 3조 956억 달러이고 2위는 일본, 3위는 스위스로 순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토요일인 지난 4일 울산시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이 맨 처음이 지난달 지난 한 달 정도, 6일이었죠? 예. 네, 12월 6일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압수수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검찰이 보고 있는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했던 수사 같은 경우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주로 울산 지역의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든가 김기현 당시 후보자의 부패 의혹 같은 것들을 청와대에 제보를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개입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라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부분은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에 이제 울산시의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보통은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울산시 내부의 정보들을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현재 이제 송초로 당시의 후보, 현재 시장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공약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배경하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인물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청와대 쪽 인사들을 만나서 이제 공약을 점검하는 그런 어떤 팀에 소속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아래가 어느 정도 다 같이 개입된 부분을 들여다본 것으로 봅니다.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혜자로 지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고 그게 수혜자라고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자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집무실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송철호 현 시장까지 포함시킬 만한 소명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연결 자료 같은 것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고위직이 연관돼 있는 사건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도 되게 이제 이른바 사다리를 밟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 인물들을 통한 수사에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자료들이 나왔을 때야 마지막 순간에 대개는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또 관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직 시장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의혹이나 혐의점 없이 바로 압수수색한다는 그것도 이제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이 됐잖아요. 검찰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송병기 지금 부시장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무 위반을 주로 이제 영장 청구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법률상으로 좀 다툼이 됐었던 것이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던 인물이었고 주로 그 개입의 어떤 의혹으로 받았던 부분이 선거 개입을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대표적으로 백운원 전 민정비서관 같은 인물이 개입이 돼 있고 거기에 송병기 부시장 같은 사람도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 공모관계 같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무 위반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막상 공무원인 당시 백운원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냐. 또 법리상으로도 공무원의 범죄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6개월 정도의 좀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각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윗선에서의 선거 개입 의혹 부분을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랫선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울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송병기 부시장에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공무집행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을 보강해서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이 또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인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관으로 임명된 당일에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에서 있었던 직원 소환하고
조사를 네. 했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 이제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네. 이제 추미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고 2018년 4월에 선거에서 2018년 8월까지 당 대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특히 송철호 현 시장을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한 것도 뭔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당의 것으로 개입 보입니다. 여부를 확인하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선거 개입도 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추미애 장관 당시의 당대표의 비서실장, 부실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 측근을 소환한 것이죠. 네, 해당 측근은 뭐 계속해서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고, 뭐 아시겠지만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검찰과 변호인을 위주로 해서 어떤 증거들을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재판의 일정 같은 것을 계획하는 그런 날짜입니다. 다만 뭐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 같은 것은 밝혀질 수가 있겠죠. 네, 핵심 혐의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을 하는 가운데서 관련 업체로부터 일종의 뭐 향응이나 접대에 가깝겠죠. 뭐 골프 접대를 받았었고, 골프 채도 제공을 받았고, 골프 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숙박업소들. 그런 어떤 비용 같은 것을 한번 5천만 원 조금 못되는 금액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금융위 정책국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재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무마 의혹이 바로 관련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다시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시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한 차례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혐의 사실이 또 소명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그 사안을 가지고 재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말고 이제 조 전 장관은 이제 재판에 넘겨진 개인적인 어떤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울산시와 관련된 부분도 또 그때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유재수 지금 전 부산시장과 관련된 전 부산시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또 조사하기는, 물론 이제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영장 청구와 관련 없이 조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결혼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컴퓨터 학원에서는 10만 원 이상이면 따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 줘야 합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직장을 그만둔 경력 보유 여성을 고용하면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2년간 해당 여성에게 준 인건비의 최대 30%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이 문턱이 올해부턴 더 낮아집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만 됐는데 올해부턴 결혼과 자녀 교육도 추가됐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했거나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예전엔 전에 다니던 기업에 다시 들어간 경우에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이제는 같은 업종이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끊어줘야 하는 업종도 올해 늘었습니다. 이젠 약국이나 컴퓨터 학원, 가전 매장도 10만 원 이상 거래할 땐 고객이 요청 안 해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독서실이나 고시원, 미용실, 반려동물 용품점 등이 추가됩니다. 이를 어기면 가격의 20% 수준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서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정말 충돌을 하게 될지, 그렇다면 또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인데요.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은 미국 공격하겠다. 미국은 이란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밤사이 나온 이제 새 소식은 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강력한 조치 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제 핵 합의를 했을 때의 조건이 경제 제재를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트럼프가 들면서 핵 합의 자체를 핵 합의를 한 여러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핵 합의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그 이란에 대한 압박을, 경제적 압박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란은 자국의 주요 군사 지도자까지 이제 이라크에서 네. 드론 공격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네, 네. 핵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군사적 조치로 즉각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말폭탄만 쏟아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인 핵 합의를 들고 났다는 거거든요. 네. 핵 합의는 지금 조금씩 못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건 이제 그 농축하는 우라늄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안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경제 압박을 풀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이는 이제 그 이번 그 핵 합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에 포함된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상임 이사국이 아닌 독일까지 이들 나라에 대해서 어떤 협상 중재를 하라. 네. 지금 우리의 경제 제재를 푼다면은 다시 또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갈등이 증폭된 게 말씀하셨지만 이란의 그 군부 실세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왜 지금이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란이나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냐? 아니까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정당성이 있는 공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앞둔 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을 직결할 수 있는 단호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이제 그 거셈 솔라이마니 그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제 공격을 해서 제거 혹은 이제 살해를 한 건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의심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2018년 1월에 거셈 솔라이마니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기회만 보고 있었다. 이런 그 관측도 있고요. 이 정보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솔라이마니라는 인물이 이란의 그 대중동 정책 그리고 이제 대미 정책의 사실상 핵심 그 두뇌였다는 거죠. 네. 단순하게 군사 지도자를 넘어서 어떤 그 이란의 정체성 혹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혹은 이제 압박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전술가였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는가. 쿠드스군이라는 그 부대의 사령관인데요. 쿠드스란 말은 아랍어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 이란어로는 이제 고드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해서 어떤 그 이슬람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 중동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진 이란의 해외 공격 파병 공작 전문군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CIA에다가 그 해외 파병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대를 합친 듯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부대 사령관이었죠. 그런 사람을 제거한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막겠다 이런 명분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란으로서는 이거는 백주도 나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이 나서서 이거를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각국의 입장은 어떻게 갈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게 네. 미국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 날카로운 발톱을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항상 주권 국가, 주권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주권 국가인 이라크에서 주권 국가인 이란의 군사 책임자가 드론 공격으로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 가지 중동에 대한 복잡한 속내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란은 또 독특하게도 중동 내에서 아주 시아파 국가이자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사우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다른 그 중동 내의 그 순위파 국가들과는 또 척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서로 전체 눈치를 볼 때 과연 얼마나 과감하고 이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제 서로 연대를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눈에 가시긴 하지만 이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 편을 무작정 들 수만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미묘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이란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에 우리도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거기 교민들도 사시고 하시니까 오늘 뭐 오전에 긴급 대책 회의도 열린다고 하는데 또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 이란 문제, 북한 문제가 커졌다 작아졌다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또 이란 문제가 커지면 일단 이것도 해결해야겠지만 또 비핵화 협상은 또 뒷전이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조야의 관심이 중동에 그리고 이란에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가만히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이제 계속 접촉을 하고 풀고 지금 이제 타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힘의 균형은 아무래도 저쪽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익의 그 방향과 목적 그런 전체 이제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달 동안 계속된 호주의 산불로 사망자는 20여 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호주 총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치솟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가 파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땅에서 달궈진 연기가 구름과 섞여 거대한 구름 덩어리를 만듭니다. CNN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치솟는 화염 토네이도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불이 약 2달 동안 계속되면서 특이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4일 시드니 서부 팰리스는 섭씨 48.9도까지 올라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1939년 이래 가장 온도가 높았다고 호주 언론이 전했습니다. 수도 캔버라도 이날 섭씨 43도를 기록해 지금까지 최고 기온이었던 1968년 섭씨 42.2도를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 작업은 더 어려워졌고 숨진 사람도 23명에 달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앙을 목격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상상태를 선포한 빅토리아 주정부도 14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과 피서객들에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이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생명은 어제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KB 하나은행을 71대 61로 이겼습니다. 41점을 합작한 윤예빈과 김한별을 앞세운 삼성생명은 부산 BNK전 승리에 이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비교적 포근하지만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모레까지 최대 80mm,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최고 30cm가 쌓일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하늘도 계속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16도로 낮 동안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6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부터 여야의 격돌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신속 처리 안건 상정을 시도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상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보복전을 예고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핵 프로그램 제한 규정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면서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군사수석 보좌관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늘 아침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3주 뒤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